살다 보니 별일이네. 한 명도 안 자네. 오늘 빨리 끝난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라. 오늘 할 게 없어 별로. 오늘은 새롭게 공부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자, 첫 질문은 명제 지문이죠. 어떤 지문, 어떤 그 명제가 기존에 존재하는 명제와 만약에 정합적인 관계라고 하면 얘는 언제나 진리치가 참이야. 그래서 이제 정합적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명제와 모순이 없다. 이러면 참인 거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겼잖아. 무슨 문제가 생겨? 참인 명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뭐냐면 뭐였죠? 함축 관계로 정의하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는 명제랑 함축 관계에 있다면 걔는 참이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있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를 해보자.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정합적이고 참이다. 이게 다야 끝이야. 이게 끝이고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읽으면서 이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포함관계 판단을 해야 돼. 포함관계 판단을. 그러니까 얘를 이제 계열성을 가진 구조로 표현을 해보자면 모순이 없는 놈들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설명적 연관이 있는 놈이 있고 반대로 없는 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설명적 연관이 있는 놈들 중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함축 관계가 있는 거고 함축이 아닌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표현을 하면 얘가 이제 가장 넓은 바운더리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인 거지. 근데 언제나 이런 포함관계 설명을 해주면 문제로 물어보죠. 실제로 1번 문제하고 3번 문제가 포함관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논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모순이 없다면 설명적 연관이 있다 할 수 없는 거지. 설명적 연관이 있다면 함축관계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함축관계가 있다면 설명적 연관이 있다, 이건 가능한 거죠. 설명적 연관이 있는 놈들은 모순이 없다, 이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 가능한 건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불가능하다. 포함관계에서는 언제나 이게 출제요소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의 틀은 문제 해결이고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거 여러 번 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다. 문제 바로 봅시다. 1번은 정답이 4번. 정답률이 70%. 4번은 아까 얘기했지만 포함관계 판단하는 거지. 함축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일단 여기까지. 함축관계라면 설명적 연관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판단을 못해? 당연히 맞지. 뭐라 그랬어? 얘에서 얘는 된다. 이렇게는 되는 거잖아.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 돼요. 함축이 있으면 설명적 연관이 있는 거예요. 뒤가 틀렸죠?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아니 함축이 있다면 모순이 없는 거야. 맞죠? 첨참이 된다고. 이거 틀린 친구들은 3번 골라요.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도 참이 아니다. 그치? 위에서 부정이 된다면 아래도 당연히 부정이 돼야지. 그치? 3번은 맞는 말. 2번 모순관계의 사례로 적절한 것. 얘는 문제 푸는 태도를 점검해 보시면 1번 찍고 바로 넘어갔어야 된다. 1번을 찍고 바로 넘어갔어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모순관계라는 건 참참이 안 되는 거죠. 또 거짓거짓도 안 돼. 1번 선지는 참참도 안 되고 거짓거짓도 안 돼요. 키가 크면서 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번 찍고 바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1번을 찍고 바로 못 넘어갔다고 한 친구들은 3번에 이제 끌린단 말이야. 민수에게 이익이고 민수에게 손해야. 얘는 참참이 돼야 돼. 참참이 돼? 참참이 어떻게 됩니까? 손해이면서 이익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네? 내가 지난 시간에 나의 주식 투자 스토리 알려줬죠? 어저께 계좌 까보니까 마이너스 51.2%야. 좀 올랐잖아. 또 지난주에 마이너스 53%였는데. 이득이야, 손해야? 손해지. 플러스 51.1하면. 이건 개이득이지. 그치? 근데 어떻게, 막 이게 손해이면서 이득일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렇잖아요. 참참은 안 돼. 근데 뭐는 된다. 거짓 된다. 내가 어제 계좌 까봤더니 0%야. 오,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그렇잖아. 거짓 되니까 모순이 아닌 거지. 이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가능세계라고. 가능세계. 2019학년도에 나온 수능. 가능세계 지문 알아요? 가능세계 지문의 문제에 반대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거짓 되는 관계가 반대관계예요. 반대관계. 알았죠? 3번 성지가 반대관계인 거야. 참참은 안 돼. 참참은 안 되는데 거짓이 된다면 반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두시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기출을 5월부터 다시 보게 될 거니까 그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경제 지문은 매주 공부하라고 했죠. 자, 지난주 수업 끝나고 오버시팅 지문을 한 번 이상 읽어서 들어봐요. 들어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니네 앞내 안 나잖아. 들어봐, 자신있게. 이 새끼들아. 시키는 대로 좀 하란 말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지난주에? 오버시팅 지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수능 끝나기 전까지 30번 읽는다고 그랬죠? 왜 안 하는 거야? 제발 좀 해. 이런 논리학 지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명제들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 알았지? 모순 관계는 뭐가 안 된다고? 두 명제 사이에 뭐가 안 돼요? 실리치가? 참참이 안 돼요. 모순이란다. 거짓도 안 돼요.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반대 관계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참참은 안 되는데 거짓이 된다. 알았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고. 3번 정답률이 77%. 정답은 5번입니다. 마찬가지로 호환관계 판단하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이고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첨입명제로 추가할 수 있어야죠. 그치?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도 정전된 거다. 그럴듯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틀린 친구들 4번 고르는데요.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첨입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당연히 없지. 우리 동네에 솔숲이 있는 거하고 우리 동네가 정전된 거하고 뭔 상관이야. 아무런 함축관계가 없는 거죠. 뭐 솔숲에 사는 곰이 튀어나와가지고 배전반을 때려 부셨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 함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넘어가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과인데 지구과학과야. 그러면 지문을 안 보고 문제 두 개가 풀려. 그죠? 이거 배우잖아요, 지구과학에서. 만약에 지구과학 하는데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이제 바꿔 선택하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 문종한 친구들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려도 틀리면 안 되지. 이 지문이 너무 쉽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두 가지야. 근데 내가 여러분 지금 구조도 그려온 걸 보니까 하나로만 그려왔던데. 여기서 말하는 게 두 개야. 첫 번째는 별의 밝기고 두 번째는 뭐야? 별까지의 거리지. 중심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거. 근데 이제 선호관계를 보면 밝기를 알아야 거리를 알 수 있어. 그쵸? 밝기를 모르면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밝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니까. 별의 밝기를 우리가 이제 등급으로 표현하는데 최초로 이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만든 놈이 누구냐면 뭐죠? 네,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히파르코스. 걔가 이제 가만히 지구에 가만히 있다가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반짝거리니까 걔를 눈으로 보고 등급을 정했잖아요. 제일 밝은 게 1등급이고 그 다음 6등급이고. 근데 망원경이 이제 발명되면서 1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6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이 나타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실수를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1보다 작다 그러면 0, -1 해가지고 -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밝은 거야? 마이너스 6이 밝은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밝지. 그치? 그러니까 등급과 밝기는 반비례 관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게 모르겠어. 이게 수능의 병폐인지. 여기가 1이고 여기 6이니까 1등급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바뀌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6번이나 5번 같은 걸 틀려버리는 거지.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한 등급 차이가 2.5배 차이가 나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몇 배 차이가 난다 이게. 100배 차이가 나더라. 밝기가. 그 다음에 2피에 보시면 삼각관계가 지금 쭉 나와 있는데 변의 밝기는 복사 플럭스하고 비례관계예요. 복사 플럭스는 또 뭐랑 무슨 관계냐면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3피에 보시면 요거는 내가 하나 실수했네요. 얘는 겉보기 밝기지. 겉보기 등급. 근데 이제 밝기라는 게 실제 밝기도 있어요. 실제 밝기는 뭘로 표현하냐면 절대 등급으로 표현을 한다. 절대 등급은 뭐랑 무슨 관계냐면 광도랑 비례 관계고, 광도는 또 이런 관계지. 별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별이 졸라 크면서 뜨거우면 졸라 밝아요. 실제로. 그쵸? 너무 쉬운 얘기. 얘가 2피, 얘가 3피. 그 다음에 4피에 이제 별까지 거리가 나오는데 별까지 거리는 거리 지수하고 비례 관계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빼면 되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빼면 되는 거고요. 거리 지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 별이 10파생 거리에 있다는 거고 32.6광년인가요? 32.6광년 거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리 지수가 0보다 커, 그럼 10파생보다 멀리 있는 거야. 지문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지만 우리는 이쪽도 추론할 수 있다.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10파생보다 가까이. 그리고 이제 이게 연습이 아직 안 되면 그냥 이러고 지문을 끝내는데 내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 삼각관계가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연결을 시켜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리 지수가 크면 겉보기 등급은 낮은 등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하잖아. 시키는 대로 좀 하라니까. 상관관계가 나오면 연결을 시켜봐. 여러분만의 논리를 만들어보라고. 알았어? 얘는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안 물어본 거지. 선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선지에서 거리 지수와 겉보기 등급은 반비례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맞다고 해야 돼. 알았어? 연결을 시켜봐야 돼. 알았지? 5번은 정답률이 이제 86%니까 틀리면 사실상 사람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답이 5번이세요. 그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등급하고 1등급 차이를 지금 생각해보려는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뭐가 있어? 0이 있지. 그러면 얘랑 얘랑 2.5배고 얘랑 얘랑 2.5배 차이니까 마이너스 1과 1은 몇 배 차이인 거야? 어제 어떤 친구는 5배라 그래가지고 때릴 뻔했어요. 내가. 5배 한 놈들은 틀린 거야. 2.5 제곱해야지 6.25배지. 맞죠? 2배가 아니고 헷갈릴만한 선지가 없어야 맞다. 4번 선지가 이제 바로 요거 추론하는 거겠지. 이거 추론하는 거.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고. 6번 이제 문제 푸는 태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보란 말이야. 6번 문제를 보고 보기 해석을 꼼꼼하게 한 친구들은 센스가 없어. 물론 내가 이제 10주 동안 계속 강조한 게 보기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해석을 해준 상태로 선지를 판단해라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 해석이라고 할 게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 하나 할 만한 게 있다면 A하고 B랑 비교해 보니까 A하고 B를 눈으로 그냥 쳐다봤을 때는 B가 더 밝더라. 그죠? B가 더 밝더라. 근데 실제 밝기는 마찬가지로 B가 더 밝더라. 이 정도? 선지에서 요구하는 정도를 표에서 잘 찾기만 하면 된다. 정답 3번이고 B는 A보다 별의 실제 밝기가 100배 더 밝대요. 실제 밝기 그렇으니까 뭐를 봐야 돼 우리는? 얘를 봐야지, 절대 등급을 봐야지. B는 마이너스 6등급이고 A는 1등급이니까 1과 6의 차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배 차이가 나는 거지. 정말 엽기적인 풀이를 한 여러분 선배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나 해줄게요. 진짜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걔는 성격 자체가 약간 뭐냐면 뭐랄까 수에 집착하는 친구랄까. 그러니까 3번 건지 판단할 때 그냥 마이너스 1과 6 차이는 1과 6의 차이랑 똑같으니까 100배다 하면 빨리 풀고 빨리 찍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걔는 그 표의 반지름하고 표면 온도를 이용하는 거야. 실제 밝기가 광도랑 비례하고 광도가 이런 관계니까. 그러니까 A하고 B가 지금 반지름이 몇 배 차이냐면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치? 그 B는 A의 반지름의 10분의 1이니까 제곱시켜서 100분의 1로 만들고 표면 온도는 10배 차이 나니까 10을 4제곱 해가지고 분자에 만을 때려 넣어서 100배네 이렇게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간단하게 해결해. 이렇게 한 친구 없죠? 없어요. 맞아. 그 다음 헷갈릴 만한 선이 뭐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 얘가 정답률이 64%밖에 안 나왔어. 왜냐면 이게 문송한 친구들 시험이었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틀리지. 1번 A는 B보다 광도가 더 크다. 광도가 나왔으니까 어디를 쳐다봐야 돼? 절대등급을 쳐다봐야지. A, B 순서 바꿔놓은 거야. 2번 A는 리겔보다 실제 밝기가 더 밝다. 리겔은 실제 밝기라고 했으니까 절대등급 보셔야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1등급인데 리겔은 몇 등급이래요? 마이너스 6.8. 그러면 리겔이 더 밝네요. 4번 B는 지구에서 133파세보다 더 가까운 거리. 133은 4P의 북극성. 그치? 북극성 거리 주수가 5.6인가요? 5.6일 때 133이면 B는 지금 7이죠. 7이니까 133보다 멀리 있어야 된다. 5번 별 B는 지구에서 볼 때, 지구에서 보라니까 뭐야? 겉보기 등급 보란 얘기지? 북극성보다 더 뭐예요? 밝아야죠. 그쵸? B는 1등급인데 북극성은 2등급이니까. 넘어가세요. 자, 세 번째 지문은 얘는 이제 3회 지문이고 사실상 경제 지문에 가깝다. 이 지문은 특이한 게 수능 역사에서 여러분 지금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벌써 30년이나 수능 역사에서 이런 류의 지문이 나오는 건 이게 거의 최초이자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얘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일반적인 설명문이 아니야. 필자의 입장이 명확하게 있어.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주장하는 글 이렇게 배우는데 수능 역사에서 주장하는 글이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얘가 이제 좀 오래됐어요. 2008학년도 수능이야. 여러분 2살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때 나오고 그 이후로는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 너네가 지금 우리가 10주 동안 기출을 읽었지만 주장하는 글은 얘가 처음이에요. 이 질문은 이제 사회적 할인율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문인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얘가 그래도 소위 경제 지문이니까 첫 문단에 나와 있는 걸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정리하는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알았죠? 배경지식으로 갖춰야 돼 라고 나는 얘기하지만 이 새끼들은 안 할 거잖아. 뭘 끄덕여 새끼야. 왜 하라니까. 해야 돼. 자, 지금 2023년 오늘이 3월 10일이에요. 이날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고요. 내 통장에 연 이자율이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 뒤, 정확히 1년 뒤인 2024년 3월 9일, 아니 지금 5년이죠. 5년 3월 9일이 되면 내 통장에 얼마가 있다? 11억이 있다는 얘기지. 맞지? 근데 이게 왜 11억인지는 너무나 간단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원금 10억에다가 10억에 해당하는 이자가 0.1이니까 곱해서 더하면 이게 11억이 나오더라. 이거 아니야. 맞지? 얘를 조금 더 간편하게 쓰면 10억에 1 더하기 0.1 해가지고 11억 나오는 거야. 맞죠? 이걸 말을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 있는 10억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가 바로 현재 나의 돈의 가치예요. 맞죠? 그치? 그 다음에 1 더하기 뒤에 붙어있는 저 0.1. 0.1은 이자율이라고 했어요. 이자율. 얘는 이자율이에요. 그 다음
이것의 결과값으로 나온 11억은 1년 뒤에 10억의 가치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가치냐면 미래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공식을 이렇게 쓰는 거지. 다시 옆에 써볼게요. 자,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더하기 이때 이자율 두고 여기에 이자율 하면 이게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미래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지금 첫 문단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는 거지. 근데 사실 얘가 지금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을 1 더하기 2제를 나눠버리면 현재 가치가 나와.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쓰면 현재 가치는 분수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때 1 더하기 2자율이 이제 분모에 가겠고 그 다음 분자에 미래 가치가 들어간다. 이러면 다시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미래가 암기해야 되는 건 이해입니다. 이때 방향을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용어를 뭘 쓰는데? 이자율을 쓰는데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용어를 뭘 쓴다? 할인율을 쓴다. 사실상 그러니까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 이자율을 역으로 적용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해봐. 얘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건 되게 쉬워요. 뭐 얘라고 어렵겠냐마는 단순 곱셈식이니까 크면 큰 거야. 비례관계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 가치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자율을 역으로 적용한 게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얘랑 얘랑 사실 똑같은 건데 할인율이 커지면 여러분 분모가 커지니까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어? 그럼 반대로 이자율이 낮아. 그러면 미래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할인율도 낮은 꼴이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가치는 커지는 거야. 알았어? 어려운 거 아니지? 분모에 이 값이 들어가니까 분모가 커질수록 결과값은 작아지니까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자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는 올라간다고. 다시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는 올라간다. 알았죠? 여러분들 요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고 이걸 암기하세요. 내가 이걸 왜 외우라고 시키냐면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이 이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 사회적 할인율로 돌아가 볼까? 이 지문에서는 이게 대립상 설정이 딱 돼 있는데 지문 읽으면서 할 일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야. 대립적인 관점으로 정리했어야 돼. 사회적 할인율을 거기 이제 지문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 수준으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 반대로 사회적 할인율을 공익적 차원의 수준으로 결정을 한다면 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얘랑 얘는 사실 대립상인 거지. 그러니까 지문에 3P에 보시면 3P 마지막에 써 있어요. 마지막 3P 책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3P 밑에 둘째 줄.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분에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분에서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얘는 높다 낮다? 왼쪽은 높다 낮다? 얘는 높은 거지. 방금 읽었잖아. 응? 민간 부분에서만큼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얘는 반대니까 뭔 거야? 낮은 거야. 그치? 지문에 써있냐 그러면 직접적으로 써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로 내놓은 부분 있죠? 기업, 4P의 기업. 거기 읽어보시면 낮아야 된다는 걸 금방 할 수 있어. 아니 기업 앞뒤로 읽어보기 4P레스. 그러나 시장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필자로 보기엔 수용하기 어려워. 그럼 높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높으면 안 된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은 낮아야 돼. 읽은 김에 문제 풀어버리면 굳이 수익률이 높은데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낮은데 투자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8번이 5번이 나오는 거고. 맞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최초로 할 일은 아까 전에 요 식정리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할 일은 얘랑 대립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딱 설정을 해놓고 지문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 얘는 높고 얘는 낮아요. 그 다음에 4P에서 4S 볼게요. 4P 3S.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이자율이나 민간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맞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얘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익이 나타난다. 얘는 단기에 높은 수익률을 얻는 거고 얘는 장기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가정한다. 얘는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거죠. 얘랑 대립상이니까 왼쪽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게 아니야. 그냥 현재 세대에서 개꿀 빨고 마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얘가 지속 가능하다면 얘는 지속이 불가능한 거예요. 대립상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지문에 안 써줘도. 알았죠? 지문 내용은 이렇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게 그 다음이지.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얘처럼 높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미래 세대 이익이 저평가되는 겁니다. 무슨 평가라고? 무슨 평가라고요? 저평가. 얘는 미래 세대 이익을 뭐 한 거야? 고평가한 거야? 자연스럽게 나오지? 너네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점검해봐. 저평가. 평가의 시점이 언제야, 그러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언제 평가한다는 거야? 지금 평가한다는 거지. 그치? 미래 세대의 이익을 지금 평가하는 거야.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로? 뭐겠니? 현재 가치로겠죠. 당연히. 만약에 미래 가치로 평가할 거면 할인율을 왜 가져옵니까, 도대체?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를 할 때 저평가를 하든 고평가를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졌어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 가치를 평가한 것의 정도가 낮고 높은 것이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평가한 것이 낮고 높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실제로 저식에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지. 얘는 높잖아, 이게. 그러니까 분노가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낮게 평가가 되는 거야. 얘는요. 얘는 높죠? 얘는 낮죠? 할인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평가가 되는 거지. 알았어? 알겠어? 그리고 봐봐. 아까 전에 처음에 저식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식을 자꾸 파고들다 보면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반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내가 어저께 퇴근을 10시에 하고 집에 가니까 11시였고 우리 집에 가니까 아내가 또 신랑이 고생한다고 보양식을 말이야. 닭백숙을 직접 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 그래서 배가 빵빵한 상태로 밤 12시를 맞이한 거야. 그 상태로 자면 이제 오늘 아침은 힘들지 내가. 그냥 밤에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 지금 잠을 잘까? 바로 잘까? 아니면 잠자지 말고 조금 더 놀다가 소화 다 시키고 잘까? 만약에 어제 내가 12시에 바로 잠을 잤다고 하면 물론 너무 만족스럽지 않았겠냐? 배가 빵빵한 상태에서 등 따뜻하니까 잠이 솔솔 오고 너무 개꿀일 거 아니야. 유튜브도 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잤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들었겠지. 근데 내가 어제 잠을 안 자고 소화를 시키는 거야. 소화를 다 시키고 자. 한 새벽 3시쯤에.
소화를 다 시키고 자는 거야. 새벽 3시쯤에 밖에 나가서 막 산책도 막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별로 만족감은 없겠죠. 졸려 죽겠는 운동해야 되고 잠을 막 참아야 되고 억지로 소화시킨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는 편안했을 거야. 어? 그럼 난 어떤 선택을 했겠니? 잤지 왜? 잤지! 왜요? 너무 좋잖아요. 그 느낌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행복한 느낌, 그 느낌. 잔 거야. 오늘 아침에 힘들었어. 엄청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아직도 여기 안에 닭이 있어요. 봐봐. 내가 잠을 선택한 건 지금이 중요한 거였어. 내일이 중요한 거였어. 그래. 얘는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작은 거야. 내 판단에. 내가 평가했을 때. 얘를 선택하는 거야.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나한테 더 큰 거지. 알겠어? 나의 선택은 어땠다고? 얘였다고. 얘였다고. 봐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지금 가치가 큰 걸 선택해야 돼요. 봐봐. 벌써 받아들이기 어렵잖아. 그렇잖아. 아침 10시 20분에 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해서 그래? 아니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능을 잘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대학을 여러분 원하는 데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미래에 행복한 꽃길이 열릴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괴로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잘 봐야 되고 기말고사 잘 봐야 된다고 학원까지 다니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지금 행복한 선택을 해본 적이 있을까?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장담하건데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나도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언제나 되는 소리가 뭐야? 야, 지금 그렇게 하면 너 나중에 망한다. 너 지금 놀잖아? 수능 망하는 거야? 그럼 대학 네가 원하는 데 못 가는 거야? 인생 조지는 거야? 헐.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계속? 아마 부모님한테 엄마 나 공부 안 하고 그냥 지금 게임이 재밌으니까 게임을 할게. 난 덕질 좋아. 그래서 덕질하면서 할 거야. 라고 말해본 친구가 있을까 여기? 없어. 있으면 정말 대단한 친구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일상적 직관에 반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이 대학 입시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폭력적입니까? 현재 행복한 선택을 못하게 하잖아요. 응. 물론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우리 아내랑 엄청 다른 게 뭐냐면 쇼핑을 하잖아. 나는 쇼핑을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게 있으면 사요. 내가 분필이 필요해. 그럼 필요할 때 분필을 사. 근데 우리 아내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집에 분필이 이미 100개가 있어. 근데 뭔가 더 새롭고 더 편안해 보이는 분필이 나오잖아? 무조건 사요. 샀을 때 뭔가 그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거라는 판단이 되면 그냥 사요. 나는 삶의 질이랑 상관없어. 지금 필요하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일상적 직관으로 우리 아내를 판단한다면 뭐랄까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지. 봐봐. 지금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납득이 어려워.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노말하는 건 이쪽이라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편다고 생각해봐. 지금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곧장 효과가 나타나는 쪽이 있고 한 5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 그럼 니네 뭘 선택해야 돼? 그래! 지금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50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몰라 사실. 여러분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를 해. 그 수능을 잘 봤어.
내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에 갔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길이 펼쳐지겠냐? 몰라요, 사실 그건.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근데 지금 학원 나가서 집에 가서 라면 하나 때리고 유튜브 보다 낮잠 자요. 너무 행복하잖아. 다시 여러분들이 일상적 직관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황인 거라. 일반적인 거라. 그게 일반적인 거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언제나 어느 방향으로 간다? 현재 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간다. 알았어? 현재 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야. 이걸 저 할인율 개념이랑 연결시켜보자.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할인율이 높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낮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할인율이 낮은 선택을 하는 거죠. 할인율이 낮은 선택을 해야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할인율이 낮은 선택을 해야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거라고. 할인율이 높은 선택을 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 왜? 어떻게 미래가 바뀔지 몰라. 알았지? 이 개념이 있었으면 9번 문제를 풀 때 편하게 풉니다. 사실 9번 문제는 지문이랑 상관없이 답이 2번이 나와요. 근데 정석적으로 푼다고 하면 이 개념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현재 가치가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한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아까 전에 8번은 풀었고 7번은 설명할 게 없고 구조도를 이딴 식으로 그려놨으니까 설명할 게 없지? 9번 보기를 볼게요. 한 개발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환경을 개발해서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환경의 가치를 중시해서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렸습니다. 찬반이 지금 나뉘었죠. 그 다음 그래서 개발업체와 지역주민들은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경제 활성화 이익을 추정하고 일단 뭘 한 거냐면 미래가치를 한번 산정해 봤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미래가치를 산정해 봤어. 그리고 이것을 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값을 계산해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놀이동산을 지을지 안 지을지를 결정하는 근거는 미래가치에 있어? 현재가치에 있어? 현재 가치에 있는 거지. 현재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굳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놀이동산을 짓자고 찬성하는 놈들은 할인율을 높게 가져갈 거예요? 낮게 가져갈 거예요? 지금 해야 되니까 낮게 가져가야지. 얘는 낮게 가져가야지. 그래야 지금 하지. 그럼 반대니까 반대하는 쪽은요? 높게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인 거야. 1번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찬성이야 반대야. 놀이동산 지어봤자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불확실한 거야. 반대하겠지. 반대는 어떻게 된다고? 높아야 돼. 근데 낮다고 그랬죠? 2번은 후존을 위한 거니까 반대하는 거니까 높은 게 맞고 3번 개발업체. 여러분들이 개발업체 사장님이에요. 그럼 찬성이에요? 반대? 찬성이니까 그래요. 낮게 가져가야죠. 4번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에 좋은 기회래. 돈 벌 수 있대요. 찬성이겠지. 낮아야지. 5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대. 그러니까 지금 놀이동산 지으면 200년 뒤에 이득 보는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야지. 죽고 나서 이득 보면 뭔 소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높아야 된다고. 정석적으로 풀면 2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얘는 지문이랑 상관없이 정답이 2번이 나와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널 시즌이 되면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주관식이나 단답형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서술형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 번째 정답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가 나와야 돼요. 적절한 거든 적절하지 않은 거든 무조건 답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 언제나 선지를 일관되게 구성한다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춰야 선지 구성이 돼. 정답 선지는 언제나 논리적으로 일관된 진술들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그것이 오답이라고 하면 이 일관성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아니,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1, 2, 3, 4, 5번 중에 아까 2번이 정답이었지. 얘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서술이 아니야. 1, 3, 4, 5번은 일관된 서술이야. 하나씩 해볼게요. 1번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반대라고 그랬죠. 반대를 누구랑 짝지어놨어요 지금? 낮다. 2번은요. 반대라고 그랬지. 누구랑 짝지어놨어? 높다. 이미 정답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반대인데 낮은데 반대인데 높다며. 그쵸?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3번 찬성이었지? 개발업체니까 찬성인데 어떻게 하래? 높이래. 그럼 너네 입장에서는 일관된 소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3번이 일관된 거지. 반대가 낮으니까 찬성은 높아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3번까지만 읽어도 4번도 해봐.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에 좋은 기회래. 찬성이었지? 찬성이니까 어떻게 하래? 높이래요. 5번은요? 200년 뒤에 이득 본대. 반대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낮게 하래.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은 논리적으로 대단히 일관된 서술인데 2번만 돌연변이니까 얘가 답이다. 이건 적절한 선지를 모르든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모르든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어쨌든 정답은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일관된 서술이 아닌 놈이 언제나 정답인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지? 내가 이 얘기를 왜 벌써부터 하냐면 다음 주에 시험을 보잖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시험을 보니까 다음 주 시험 문제 중에서도 지문 이해가 제대로 안 됐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그러면 선지들을 잘 보세요. 선지들을 한번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봐. 과연 이 5가지의 선지 중에 논리적으로 일관된 서술이 아닌 놈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란 말이야.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알았지? 그다음 2번이요. 마지막 질문 갑시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은 이제 내가 너네한테 이제 점검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질문을 읽으면서 과연 이것이 떠올랐을까? 우리가 이제 한 2주인가 3주 전에 뭘 읽었냐면 반추동물의 반추위에서 탄수화물을 어떻게 분해하느냐. 그 지문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야 돼요. 얘는 그 지문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안 들었겠죠. 그 지문이랑 구조가 똑같아. 얘가 내가 그 지문하면서 딱 하나 얘기했어. 기억나? 반추동물의 반추위 설명하면서 내가 딱 하나 얘기했잖아. 이런 지문은 자 요딴 식으로 읽어야 된다.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지. 당연히 안 나겠죠. 그때 뭔 얘기냐면 자 어느 순간 보니까 지문에서 출제자가 정보를 무지막지하게 던져주더라. 그럼 구분을 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구분하라고? 내가 기억해야 될 거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걸 구분하라고 했지. 얘는 그냥 표시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정보는 우리가 구조에 해당되는 거, 지문 전체의 틀에 해당되는 거, 뼈대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 친구, 그러니까 세부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셔라. 살점은 다 떼서 버려도 상관없다. 만약에 얘가 문제로 나온다면 무조건 문제로 나올 텐데 얘가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문제를 풀 때 다시 만나기로 약속만 하고 넘어가지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와리가라면서 풀라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기억하려고 덤빌 거 아니야. 전부 다 기억하려고 덤비는 순간 뭐 한다고 그랬어? 오수한다고 그랬다. 알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문도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할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야. 문제로는 다 나오지. 다 나오는데 굳이 내 머릿속에 다 때려 박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필요가 없는 거지. 대신에 기억해야 되는 정보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기억해야 될 정보를 정해줍니다. 첫 문단에서 1필에스에 보시면 출제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앞으로 너네들한테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되고 분해되는지를 설명해 줄게 라고 던져주잖아.
그럼 우리는 틀을 잡아야지. 아, 단백질이 분해될 때는 어떻게 분해되는지, 합성될 때는 어떻게 합성되는지를 내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봐야 되겠다.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아미노산들로 분해가 돼요. 그 다음 아미노산은 또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아미노기로 분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게 남기도 하고. 단백질은 합성은 이제 분해의 반대니까 합성될 때도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이 무슨 뭐 DNA 염기서열의 그 순서대로 이제 결합을 한다고 첨부단에 써있고, 아미노산 중에서 단백질 합성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가지고 언제나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고,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그 새끼가 없으니까 단백질을 만들기가 어려운 놈, 걔를 뭐라고 하냐면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나머지 세부 정보는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죠. 물론 읽으면서 기억이 난다고 하면, 기억이 된다고 하면 너무 땡큐지.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해서 문제를 못 푸냐? 아니. 근데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 지문 이해도 안 되고 문제도 못 풀어. 그렇잖아. 단백질 분해했을 때 뭐 75%는 다른 단백질 합성하는 데 이용된다며. 그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분해해가지고 나온 아미노기는요. 얘는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에 요소로 합성돼가지고 오줌싸고 배출된다. 그 다음 나머지는 용도가 3개잖아. 뭐 에너지를 만들거나 포도당 합성에 쓰이거나 지방산 합성에 쓰이거나 똥으로 나오거나 뭐 이런 거. 근데 얘네들은 굳이 기억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두 번째 문단으로 돌아가서 와리가리 하시면 된다. 이걸 딱 기억하려고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신이 나가더라고. 그 다음 이거도 니네 점검을 해봐. 습관적으로 썼는지. 수식 2개 쓴 사람은 잘한 거지. 기계화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수능 독서집을 읽는 기계. 수식 2개 썼어? 써야 돼. 아무리 쉬운 식이라도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사피레스 각 식품마다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양은 다르며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 중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 즉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비율이 높다. 뭐 문장 읽고 이해하면 땡 아닙니까? 맞지, 땡이지. 문장 읽고 이해했으면 끝난 거지. 근데 니네가 이제 8개월 뒤에 만날 수능에서는 이렇게 쉬운 식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어려운 식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써놓고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분수식으로 써야죠. 분모는 공급된 총량, 분자는 이용된 양. 이게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 그 다음 OPS 얘로 써야 돼. OPS 제한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이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서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을 말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식으로 써야지. A에 비해 B의 비율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공급된 필수 아미노산의 양. 분모는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의 양. 이렇게 써야죠. 습관적으로 써놓고 판단해야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자판기라고 생각하세요.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 쓰는 거야. 알았지? 지문은 이게 전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기억하려고 하면 나간다고 그랬어요. 우수한다고 그랬어요. 알았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분명히 한 번에 정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구분을 하라. 뭐가 구조지? 뭐가 틀이지? 뭐가 세부 내용이지? 구분을 하라. 알았죠? 10번 정답률이 90%. 틀렸으면은 얘도 거의 뭐 사람 아니거든. 정답 3번이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다. 요소로 합성되는 건 나머지지? 나머지? 아미노기는 뭔 소리야? 아미노지? 아미노기죠? 얘가 요소로 합성돼가지고 53 나온 거잖아. 제외한 부분이 아니더라. 정답은 3번. 나머지 선지는 뭐 다 지원에 있는 거고. 11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포함관계 판단하는 거죠, 이거. 포함관계. 그러니까 얘도 지금 내가 뭐 대충 했지만 이런 거죠. 아미노산 안에 필수인 놈이 있고 필수가 아닌 놈이 있는 거 아니야. 필수인 놈들 중에 제한인 놈이 있고 제한이 아닌 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한 아미노산은 언제나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쵸? 1번.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있다. 아니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제한 아미노산이 있으니까 필수가 아닌 놈은 제한도 아닌 거지. 그치? 정답이 1번이었고 틀린 친구들이 이제 14번하고 이제 5번 읽고 그러는데 4번. 제한 아미노산이 없는 식품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몰골 하면 되겠다. 그죠? 균형이니까.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균형이 있으니까 제한이 안 되는 거지. 골고루 갖춰야 되고. 5번. 체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 반복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필수 아미노산의 공급이 줄어들면 체내 단백질 총량은 감소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필수 아미노산 공급이 안 돼요? 그럼 합성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단백질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12번. 은 정답률이 88%예요. 얘도 그러니까 틀리면 뭐다? 사람이 아니다. 너무 극단적인가? 정답률이 88%야 아이가. 어려운 문제 아니야. 존나 쉬운 문제지 얘는. 왜 틀려 그러면? 왜? 왜 틀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지문을 이해를 못했다 아예. 두 번째. 게으르다. 게을러. 게을르면 틀려. 게으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 너무 게을러가지고 머릿속으로 다 정리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틀릴 수 있단 말이지. 얘는 사실 너무 쉽죠. 보시면 단백질 Q 하나 만드는데 A는 2개, B는 3개, C는 하나 필요해요. 근데 지금 보기에서는 몇 개 만들고 싶대요? 2개 만들고 싶대요. 2개 만들 테니 그럼 몇 개 필요한 거야? A 4개, B 6개, C 2개. 근데 가의 상황은 어때? A를 몇 개 줬냐면 4개, B는 6개, C를 2개 줬죠. 그럼 얘는 너무 좋잖아. 딱 적절한 거지? 얘는 무슨 상태? 균형의 상태다. 보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A를 6개 줍니까? B 3개 줘요? C 2개 주죠. 그죠? 그러면 얘는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 2개 만들 때 B는 6개 필요한데 3개밖에 안 줬어. 모자라잖아. 얘 때문에 2개를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뭐다? 제한하는 노산이다. 다도 마찬가지지. 다는 A를 4개 주나요? A 4개, B 3개 주고 C 2개 줘요. 얘도 마찬가지. B가 지금 모자랐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B가 제한하는 노산이다. 그리고 B를 3개씩밖에 안 줬기 때문에 B를 3개씩밖에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Q를 2몰 만들 수 있지만 나하고 다에서는 1몰씩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쓰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A는 6개 줬는데 2개 썼으니까 4개 남아요. 2개 줬는데 하나 썼으니까 이제 1개 남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A는 4개 줬는데 2개 썼으니까 2개 남는 거고 C는 2개 줬는데 하나 쓰니까 또 하나 남는 거고. 미안해요. 이게 3개씩 줬죠? 3개씩? 그죠? 2개씩 남겠네. 맞나요? 맞지. 2개씩 남.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 나연서는 다에 비해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많다. 에이, 나랑 다랑 둘 다 몇 개 만들었다고? 1개 만들었지. 그치? 하나씩밖에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3번이 틀렸지. 같다 그래야지. 1번. 가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 왜? 균형 상태고 다 써버리잖아. 그 다음 2번. 가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이 많다. 가는 몇 개 썼어요 지금? 4개, 6개, 2개 썼으니까 12개 썼네요. 그 다음 다는요. 2개, 3개, 하나 썼으니까 몇 개 썼어 얘는? 6개 썼지 6개. 그러니까 가가 더 많이 쓸 거 아니야. 당연하게도. 그치? 그 다음에 4번. 나와 다 모두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B가 되겠고 똑같잖아. B가 제한하는 노산이다. 5번. 나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이 많다. 나는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네요. 다는 4개 남았네요. 나가 더 많이 남았네요. 그 5번도 맞네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되게 쉬운 문제야. 게으르니까 틀리는 거야. 게으르니까. 이거 틀렸으면 진짜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정답률이 몇 프로라고? 88%. 88%. 이거 틀렸으면 하위 10% 거예요. 틀리면 안 돼, 이런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 겨울방학 기간부터 해가지고 쭉 달려온 요 교재를 끝냈다 지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 교재를 안 들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 주에는 숙제가 잘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개꿀이잖아. 이런 날이 별로 없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책이 한 번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제 어떤 추태를 보여줬냐면 책이 끝났으니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집에 있는 책꽂이에 꽂아요. 아니면 스카에다가 꽂아놓든지 꽂아만 놓는 거예요. 그냥 꽂아만 놔요. 장식품처럼. 어떤 친구는 명절날 할머니 집 가가지고 뗄감으로 쓰고 그래요. 부장난 밤에 오줌이 밤에 오줌 싸고 싶어갖고 한단 말이야. 아니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사실 여러분들이 수능 기출지문을 구할 수 있는 경로는 무궁무진하게 많아. 당장 이 밑에 종로문고만 가도 기출문제집이 얼마나 많냐. 근데 중요한 건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응? 반복해서 보는 게. 이 말을 여러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너네가 지금 매주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한 번씩 받아가죠. 그리고 그 모의고사 문제집을 펼치면 다음 주에 볼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완벽하게 낯선 지문과 완벽하게 낯선 문제가 45문제가 쫙 있어. 생전 처음 풀어보는 지문과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이 잘잘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구독하고 있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과 문제하고요. 우리가 10주 동안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이 기출 지문들하고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기출이 훌륭해요. 넘을 수가 없어요. 기출 지문을 능가하는 지문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기출 문제보다 더 훌륭한 퀄리티의 문제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가원이 출제기관이고 여태까지 평가원에서 냈던 문제와 지문들을 읽어왔잖아. 그럼 앞으로도 공부를 평가원에서 제작한 콘텐츠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야. 근데 기출문제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 양이 딱 정해져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복적으로 보는 거야. 반복적으로 보면서 뭐 해야 돼? 수업 시간에 나나 휴강쌤이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야. 오늘만 해도 야 수식 나오면 써야 된다? 안 썼지? 그러면 반복 하나만 하야. 공부 하나만 하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건 그런 거잖아.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 지문의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문제 맞고 틀리고 중요할 때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읽기 태도와 문제를 푸는 태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건 지문의 형태가 이런 꼴이고 문제가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나는 이 지문을 이런 태도로 읽어야 되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창화시켜서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어? 물론 사설 모의고사 좋지. 재밌잖아? 재미는 없어 솔직히. 낯선 경험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건 그냥 단순한 하나의 도구일 뿐. 본질은 기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을 버려도 상관없고 책꽂이에 그냥 모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흔적이 다 남아있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떠든 말들이 이 책에 다 남아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좀 꺼내가지고 읽으세요.
읽으세요. 선생님, 지문 내용 다 기억이 납니다. 뭔 상관? 지문 내용이랑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지문의 꼴이 이러니까 이런 태도로 읽어야 된다는 걸 체화시키라고. 태도를 내가 다 알려줬잖아. 물론 내가 2월달 들어와서는 똑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안 썼지만 1월달 수업만 해도 기억나냐? 여기다 한 번 다 적었어. 문장이야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렇게 읽어. 여기다 뭐 적었어? 지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적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잖아. 한 지문씩 읽어나가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했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체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문제 정답이 기억이 납니다. 뭔 상관이야. 정답을 맞추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학습하려고 문제를 푸는 거지. 알았지? 꼭 그렇게 하시고. 근데 언제나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요. 지금 내가 3월 10일날 이 얘기를 했죠. 3월 10일날 이 얘기를 했잖아. 10월 10일날 물어보잖아요. 한 10명 중에 1명? 해. 나머지 9명은 안 해. 안 해요. 반복해서 읽질 않아요. 내가 기출을 왜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지도 다 설명을 하고 다 끄덕이고 아 그래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당장 이 강의실 나가면 자연스럽게 책꽂이로 들어간다고 이게 안 나와. 그리고선 무슨 지방령처럼 꼭 반복적으로 봐라.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10명 중에 9명은 언제나 뭐를 추구하냐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해요. 낯선 지문을 계속 읽고 싶고 한 번도 안 풀어본 문제를 계속 풀고 싶어 한다고. 근데 내가 그런 재학생들의 욕구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봤던 걸 또 보면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건 옳지 못한 방향이니까 굳이 당부를 하는 거야. 지금이야 별로 그런 욕구가 없지만 여러분 당장 여름방학만 돼도요 갑자기 막 양치기 하는 새끼들이 나타나요. 막 사설을 일주일에 막 4개씩 푼 거야. 그리고 막 어디 서점 가가지고 막 이상한 무슨 문제집들이 있어. 독서지문 같은 거.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막 사가지고 막 풀어요. 하루에 막 100문제씩 풀고.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게. 물론 문제 푸는 맛은 있지. 그리고 책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권씩 끝내니까 아 내가 공부 많이 했다. 왜? 그래. 깜짝 놀랐잖아. 아 내가 공부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어. 왜? 공부 다 하고 나면 책이 막 쌓여가니까. 근데 실상은 도움이 별로 안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걸 공부를 하는 걸로 오해를 하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오고 싶은 것도 먼저 읽어야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나달국어 파트 1 이 책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어느 요일날 몇 시간, 1시간 동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꺼내서 보시라고. 이게 아니어도 좋아.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다시 한번 본다. 라든지 어쨌든 기출은 반복적으로 가라. 문학이든 독서든. 알았죠? 진짜 일찍 가겠네요. 잘잘국어 잘잘국어 빨리 하고 오늘 빨리 갑시다. 자, 문학 18번부터 백학선전 질문 있으면 합시다. 백학선전 백학선전? 없다. 넘어간다. 고전시 그 다음에 현대수필 22번부터 26번까지
없나요? 가끔 이제 22번 같은 거 이제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1번 찍고 넘어가야 돼요. 1번을 찍고 바로 넘어가야지. 왜냐면 가 읽어보시면은 장소가 바뀌어요. 중략 이전은 어디냐면 산중이야. 산에 들어가서 막 나물 캐잖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물에다가 막 밥 맛있게 먹고 갑자기 임금님 보고 싶소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중략 다음에 내가 어디 갑니까? 낚시하러 가죠? 풍수림 찾아 앉아 이렇게 써있잖아요. 낚시 열심히 해. 재밌어. 물고기 막 꿰. 그리고서 뭐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모아가지고 술 처먹고 놀아요. 그러면서 뭐해 또? 갑자기 임금님 감사합니다. 눈물 막 흘리고 임금 성애자. 1번이 맞지 그러니까. 1번 선지에서 멈칫하는 게 우회적으로 해서 멈칫한단 말이에요. 우회적으로. 당연히 우회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죠. 그치?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아 나물 먹으니까 너무 좋아 베지테리언 난 채식주의자일 거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 그치? 직접 만족스러워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 다음에 중요하기 위해서도 낚시하니까 개꿀잼 말한 적이 없지. 은근히 돌려 얘기하잖아요. 은근히 그 우회적이 맞단 말이야. 혹시 넘어간다? 그 다음에 박대현의 피로. 얘는 이제 읽으면서 소설가 구모씨의 일이 떠올랐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작가가 갖고 작품 내용도 어때요? 거의 똑같죠? 지식인의 코너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 28번 몇 번 골랐습니까? 5번? 2번. 니은이 어디냐면은 M신문사, 그치? 디귿은 게시판. M신문사는 게시판과 달리 나의 관심을 유발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럼 M신문사 앞에서 나의 관심을 유발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연예인 명부 보고 싶어 합니까 지금? 내가 특별히 관심 가지는 대상이? 없죠. 없다고 해야죠. 내가 특별하게 어떤 특정 대상에 관심을 가진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일단 그 오른쪽 따단의 둘째 줄 잠깐 우두커니 서서 뭐라고 생각해? 누구 한번 만나볼까? 이 생각 한번 하지. 그 다음 그러나 그 즉시 그곳 수부 책상 위에 놓여있는 연예인 명부를 생각하고 나는 그 돌진계를 올라 그를 단념하여 버렸다. 수부에 청하는 대로 그 명부 위에다가 바보같이 만나보려는 이름과 나의 주소와 또 나의 이름을 적을 용기가 나에게는 결핍되었던 까닭이다. 왜? 찐따는 왜죠?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게 왜 불편할까요? 어쨌든 내 생각이 특정 대상에 일관되게 초점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관심을 유발하는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지. 정답은 1번이죠. 다방은 M신무사와 달리 내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히는 공간이다. 그러면 나의 목표는 뭡니까? 나의 목표. 한 문장으로 더 쓰는 거지 소설을 얼른 완성시키는 거잖아. 근데 다방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한 문장도 못 쓰죠. 그치? 강박을 시달리는 모습이 나온다. M신문사에서는요. 소설 쓰기 하는 완벽하게 무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누구를 만나볼까 생각이 들고. 또 없어. 넘어간다. 현대시 34번 만약에 여러분 틀렸다고 한다면 나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33번의 보기를 해석을 잘못했어. 그 다음 두 번째 어휘력이 조금 딸린다. 33번 보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에 해당되는 거 볼게요. 그러니까 34번 풀려면 33번이 필요해요. 시해석을 해야 되니까 33번 보기에 나를 보시면 셋째 줄에 나의 새벽은 화자가
세상의 아픔과 대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제시가 되고, 두 작품은 부정적 현실의 종식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을 나타낸다. 그러면 가시의 시적 화자의 태도는 낙관적 전망이에요. 낙관적 전망이라고 하는 건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거지. 맞지? 그럼 지금은요? 희망적이야? 아니지. 지금이 희망적이면 이런 기대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지금은 별로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걸 33번 문제 보기에서는 세상의 아픔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픔이 있다면 미래에는 아픔이 없어지길 소망하는 거지. 기대하는 거고. 맞지? 그걸 기대하는 시간이 언제다? 그걸 기대하는 시간이 언제인 거야? 새벽인 거야. 왜요? 이건 너무나 관습적인 거지 않습니까? 새벽이 지나면 뭐가 오니까? 아침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고 하는 건 아픔의 시간인 거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면, 이 아픔을 마주하고 잘 견뎌내면 희망적인 미래가 올 것이다. 이거지. 가작품의 시적 화자의 태도는 핵심은 이거야. 그리고 지금 2번 선지에 남아있는 건 파종의 시간인데, 내가 아까 전에 두 번째 문제는 어휘력의 문제라고 그랬지? 파종의 뜻이 뭐예요? 파종. 종자를 뿌린다. 종자를 뿌린다. 씨 뿌리는 거야, 이거. 씨 뿌리는 거야. 새벽은 무슨 시간이야? 파종의 시간이야. 씨를 뿌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거나 열매가 생기겠죠. 얘가 바로 희망이에요. 근데 지금 2번 선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파종의 시간이 현실의 모순과 대결해야 할 순간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대요. 파종은 뭐 하는 거야? 미래를 기대하는 시간이야. 응.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하는 시간이라고. 갑자기 피를 뿌리면서 개새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가서 씨발 싸운다. 이게 아니라고.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잘 자라면 예쁜 꽃이 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라고. 아마도 이제 보기 읽을 때 세상의 아픔과 대면하고자 하는 의지에 꽂혀가지고 아픔과 대면한다? 그럼 싸워야겠네.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랑 싸우는 게 아니야. 대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희망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2번은 적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파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를 생각을 해봤다면 대결과는 무관하다가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어휘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2번을 못 고르지 않았나. 이해가 됐어? 4번. 4번은 적절한 거죠. 왠지 모르겠어요? 낡고 허연 붕대를 풀어버렸다는 것은 깊은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계절 변화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새벽은 언제라고? 아프니까 붕대 싸고 있지 않았을까? 붕대가 무슨 패션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붕대를 풀었다는 건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이지 않을까요? 변화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 깊은 상처의 치유, 부정적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됐어요? 없나요 이제? 없다? 독서. 자, 독서는 내가 지금 5문제 정도 지금 풀어주려고 갖고 왔는데 일단 6번. 6번은 내가 이거 일주일 내내 고민해봤지만 도대체 1번이 왜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건 알겠거든요. 1번은 왜 적절한 거야? 를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
그럼 내 생각에는 감히 좀 생각을 해보자면 문제를 잘못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1번이 적절하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건 분명해.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건 분명한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재고 처분이 선행 행정행위인 거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통지 처분이 후행 행정행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사이에 하자 승계가 일어나려면 선행행위에 불가능력이 발생해야 돼요. 이게 이제 3P에 보시면 나와 있지. 3P. 3P에 하자 승계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3가지가 제시되어 있잖아. 그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선행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여야 된다. 저거로 해볼까? 선행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여야 돼요. 첫 번째 취소 사유. 선행행위가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선행행위, 후행행위인가요? 둘째가 선행행위. 선행행위에 불가능력이 발생해야 된다. 불가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후행행위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하자 승계가 인정돼. 근데 지금 4번에서는 재고 처분에 대한 취소 사유에 재고 처분의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다면 불가능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통지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선하기 때문에 선행행위의 불가능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자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진술이기 때문에 틀린 거지. 4번이 틀린 건 알겠죠? 근데 1번이 도대체 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1번이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설지 읽어보시면은 무슨 건물 철거 처분이 선행행위고 개고 처분이 후행행위니까 선행행위가 무효라고 한다면 후행행위도 무효이다 라고 지금 진술을 하는데,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글쎄요, 얘는 좀 더 고민을 해볼게. 내가 혹시 1번 판단하는 친구 있나요? 철거 처분이 선행이고 개고 처분이 후행인 건 맞아요. 그 두 개가 그 앞에 게 선행이고 뒤에 게 후행인 거는 맞아요. 그건 맞지. 먼저 일어난 게 선행이고 나중에 일어난 게 후행이니까. 그 앞에 게 무효선이면 뒤에 게 무효선인 것도 맞아요. 앞에 게 무효면 뒤에 것도 무효다. 네. 세 번째 문단. 그렇네요. 3B 3S에 있네요. 이게 이제 발견되네요. 3P 3S 선행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라면 상대방은 선행행위의 무효를 기간에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그렇네요. 꼭 이런다니까.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이제 알겠어. 3P 3S 앞에 게 무효면 뒤에 게 무효다. 좋아요. 3P 3S.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 좋습니다.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 7번인데 7번은 일단 보기 해석을 해야지. 한번 읽어봅시다. 행정청은 2020년 2월에 갑에게 주유소 영업을 허가하면서 주유소 반경 25m 이내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 영업 개시 전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부담을 지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한 첫 번째 행정행위는 뭐냐면 허가죠. 영업 허가. 영업 허가가 첫 번째 행정행위인 거고, 얘 읽어보시면 마지막 문단 참고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부담부 행정행위라고 하는 걸 특정할 수가 있어요. 얘가 2020년 2월달. 그
감은 동의서를 얻지 못한 채 2021년 3월 영업을 개시하면서 영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행정청은 위 동의서가 미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6월 영업 개시 신고를 반려했다. 두 번째 행정이가 뭐냐면 영업 개시 신고의 반려. 반려라고 하는 건 돌려보냈다는 거죠. 야, 너 신고서 다시 갖고 와. 뭐랑 같이 갖고 와? 내가 준 부담이랑 같이 가져와. 돌려보낸 거지. 그치? 얘가 2021년 3월달. 그 다음. 3월에 6월달이죠. 미안합니다. 6월달. 얘가 21년 6월달. 그 다음에. 감은 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처분이 뭐냐면 얘겠죠. 영업 개시 신고 반려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두 처분 간의 하자 승계를 부인했어요. 1번, 2번 사이에 하자 승계가 부인되더라. 안 된다는 거지. 하자 승계가 안 된다고 해서 소를 기각하였다. 단 주민 동의서 제출 요구에는 하자가 있고 얘는 하자가 있대. 동의서 제출이 부담이었잖아. 여기에 하자가 있는 거야. 얘는 하자가 있고 그 다음 영업개시 신고 반려 처분에는 하자가 없대. 얘는 하자가 없어. 얘는 하자가 없어. 그리고 뭐 무효에 해당되는 건가요? 법원은 하자가 무효 사유인지도 검토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럼 일단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영업 허가 처분이 얘가 선행행위고 그 다음에 영업 개시 신고 반려가 얘가 후행행위고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지. 근데 첫 번째 행위랑 두 번째 행위랑 하자 승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비교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하자 승계가 가능한 경우,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조건 세 가지란 말이죠. 해봅시다. 선행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느냐? 있어 없어? 있지? 법원에서 있다고 그랬잖아. 하자 있어. 얘 1번 만족. 그 다음 선행행위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느냐? 얘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가증력에 대해서는 1피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어요. 1피에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1뷰게스. 상대방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싶으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처분이 언제 있었냐면 2020년 2월 달에 있었어. 근데 이미 지금 1년 지났지. 왜냐하면 갑이 후행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게 21년 6월이니까 당연하게도 지금 시점은 21년 6월보다 더 이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초로 행정행위가 일어났던 이 시점보다 1년이 경과해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행행위, 그러니까 영업 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증력이 생긴 게 맞지. 1년 넘었으니까. 그 다음 3번 후행행위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 없죠? 법원에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 2, 3번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었다면 하자 승계가 인정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도대체 법원에서는 왜 하자 승계를 부인했느냐? 를 사피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피레스 이러한 조건들,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도 행정행위들이 하나의 법적 효과를 낼 때와 달리 각각 별개의 법적 효과를 내는 경우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행위 1번이랑 행정행위 2번이랑 어떤 경우인 거야? 각각 별개의 법적 효과를 내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둘의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남은 경우가 이거 딱 하나니까. 그래서 4번은 맞는 것이다. 그래서 4번 선지는 맞는 것이다. 4번 선지. 법원은 영업허가 처분과 영업 개시신고 반려 처분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낸다고 판단했다. 맞잖아. 이러니까 승계가 안 된다고 얘기했겠지. 조건 셋을 모두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 부인한 것은 이유 딱 하나 나왔단 말이야. 정답은 2번이었죠? 얘는 바로 판단이 되죠. 법원은 영업허가 처분에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 아니, 하자 있다면서요.
무효가 아니라면 당연히 취소 사유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고, 혹시 4번 골랐다고 한다면 근거는 여기 있다는 거. 나머지 4번, 5번 질문 있나요? 4번, 5번? 4번, 5번? 없어? 없어, 넘어갈게. 두 번째 질문. 이제 생명과학 지문인데, 아우, 복잡하죠, 지문이. 복잡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보량이 무지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틀만 잡으면 그렇게 어렵다 싶어요. 틀을 잡아야 돼, 우리 언제나. 구조를 생각을 해야 돼. 그 구조에 대한 정보는 언제나 천문단에 있다고 그랬잖아. 이 지문을 읽을 때 천문단을 똑바로 읽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 읽으면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천문단에서 출제자가 뭐라고 그랬어? 제일 마지막 문장. 식물은 안 반응 방식에 따라 C3, CA, C4, CAM 식물로 분류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을 어떻게 잡아야 돼? C3 식물의 안 반응, C4 식물의 안 반응, CAM 식물의 안 반응의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다고 틀 잡아야 되겠지. 그치? C3, C4, CAM 식물 전부 다 안 반응을 해요. 근데 천문단 1P 4S 보시면 안 반응이라고 하는 건 NADPH하고 ATP를 이용해가지고 뭐래? 이산화탄소를 환원함으로써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예요. 포도당을 왜 생성합니까? 얘를 생성을 해야 생장할 수 있지. 식물이 살아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반응이라고 하는 건 생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반응인 거야. 그리고 안 반응은 메커니즘이 있어요. 특정 메커니즘이 있어요. 3P 보시면 2P에 이제 C3 식물의 안 반응 메커니즘이 나오는데 켈빈 회로 경로를 따라서 진행된다며. 켈빈 회로 경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탄소 고정이야. 맞지? 탄소 고정이 안 반응해.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인 거야. 맞죠? 그 다음 4P로 가시면 C4 식물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4P 3S 탄소 고정이 일어난다. 마찬가지야. C4 식물의 안 반응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탄소 고정이야. 그렇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문단. CAM 식물 나왔죠? OP3S. 낮이 아니라 밤에 기공을 열어서 최초의 탄소 고정이 일어난다. 마찬가지. CAM 식물도 탄소 고정이 일어나는 게 안 반응의 첫 번째 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10번 문제 푸실 때 그래프 나오면 이거 그래프 해석 먼저 하라고 그랬지. 그래프 XY축 확인하라고 그랬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탄소 고정 속도지. 탄소 고정을 보는 순간 얘는 안 반응이다. 안 반응의 첫 번째 단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Y축에 있는 탄소 고정 속도라고 하는 건 안 반응이 최초로 발생하는 그 첫 번째 단계인 탄소 고정, 그것의 속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 그 다음에 보기의 셋째 줄에 보시면 조건이 붙었지. 건조하다. 날씨가 건조하다. 지금 매우 건조한 상황. 그리고 기온이 6시부터 12시까지는 점점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이때가 낮은 거고, 18시부터 6시까지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때는 밤인 거고. 이 정도 해놓고요. 최종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 A, B, C를 특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OP3S에서 뭘 읽었어? CAM 식물은 안 반응이 언제 일어난다고? 밤에 일어난다. 탄소 고정이 밤에 시작된다고. 그러면 Y축이 지금 탄소 고정이니까 밤에 양의 값을 갖는 건 A 하나밖에 없죠. A가 밤에 양의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A는 CAM 식물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A는 CAM이야. 그치? 그 다음 B와 C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그래프 모양을 보면 B는 이래요. C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몇 시고? 12시. 건조한 상황에서 낮 12시면 기온도 높을 텐데 고온 건조한 상황에서 안 반응이 효율이 떨어진 놈이 누구야? 얘잖아. 얘. 그러니까 얘가 B인데 B는 뭐야 그러니까? C3인 거지. 맞지? C3 식물은 이렇게 고온 건조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그게 무슨 문제? 뭐야? 광호흡이잖아. 광합성이 안 되고 광호흡이 된단 말이야.
과거업이 된다는 건 안반응 효율이 어때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탄소 고정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치? 광호흡이 왜 일어난다고? 고온 건조하니까. 그럼 만약에 건조가 아니라 습하다고 한다면 광호흡 안 일어나겠지. 광합성 잘 되겠지. 안반응 잘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인 거예요. 아, 뭔 소리야? 4번인 거예요. 고온 건조할 때 C3에서 광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조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광호흡은 안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보다 효율이 높겠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하나 C, 요 빨간 선, 요 C는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C 포겠지. 그치? 얘는 고온 건조해도 짱짱하게 잘 자랍니다. 이건 틀린 친구들은 2번 골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명반응은 명, 밝을 명, 낮이네. 암반응은 어두울 암자니까 밤에 하겠네. 이게 무슨 논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암반응은 뭐라고? 포도당을 생성하는 반응. 포도당을 생성하는 반응. 그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가 탄소 고정의 단계. 그러니까 B와 C는 암반응이 낮에 일어나는 거지. 그치? 단순하게 명은 낮, 암은 밤 이랬으면 이거는 출제자가 병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내겠습니다. 문제를.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 4번이었고 나머지 1, 3, 5번은 아마 이제 뭐 몇 마디 다 판단 잘했을 거예요. 틀린 친구들은 2번 다 모르더라. 나머지 8번, 9번 혹시 질문 있어요? 8, 9번? 없어. 마지막 질문. 15번 문제하고 16번 이거 두 개 풀고 싶었는데 15번은 내가 풀어줄 건 아니고 15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는 사실상 국어 문제라고 보기 좀 어렵다. 얘는 오히려 뭐랄까 언어 논리 지문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 국어 문제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게 보통 우리가 특정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 대해서 골라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지문에 힌트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죠. 완전 생사마리로 그냥 니네가 알아서 4분서를 비판해봐, 적절하고 골라봐 이런 거란 말이야. 4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건 4번 선지가 4분설의 논리 구조를 깨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분설의 핵심 주장이 이제 가에 2편에 나와 있는데 어떤 가문에서 과거 급제자가 많이 나오고 이 과거 급제자 중에서 고위공직자가 많아지면 이때 그 가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양반 가문으로 인식이 되고 얘가 뭐랑 구분된다. 양인과 구분이 되는 그 하나의 기준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양인들은 노동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많이 못하니까 당연히 과거급제도 못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고위공직자도 얼마 안 나오니까 가문의 위상은 양반이랑 비교하면 떨어질 것이고 이것이 양인이 되니까 얘네 둘이 구분이 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깔 때 야 양인들이 일하느라 힘들어가지고 공부 못해가지고 과거급제 못했어 라고 하는 증거 가져와봐 했을 때 얘가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대립상이 얘도 증거가 없는 꼴이니까 논리 구조가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4번인 거거든. 근데 사실 틀려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이건 사실 부호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틀려도 괜찮아. 근데 16번은 안 틀리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16번은 일단 보기 해석할 때 지문이랑 연결시키면서 해야 돼요. 지문이랑 연결시키면서 일단 가 읽을 때 했어야 될 일 첫 번째 신사는 과거 급제 못하면 안 된다. 과거를 급제해야만 신사가 된다. 만약에 과거 급제를 못하면 신사로서의 지위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습되지 않았대요. 세습되지 않았어요. 그들과 달리 세습되지 않았대요. 그들이 누군데? 원나라 때 귀족이지? 원대의 귀족? 원나라 귀족들은 세습이 돼. 내가 귀족이면 아들도 귀족이야. 근데 명나라의 신사는 내가 신사여도 아들이 멍청해가지고 아니 멍청은 아니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과거 시험 합격 못했어. 그럼 아들은 신사가 아니야. 세습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나는요 일본의 에도마쿠 시대 무사입니다. 무사. 네 번째 줄, 셋째 줄, 나의 셋째 줄, 가문에 의해 농민이나 정인 등과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무사, 가문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 그다음 무사와 농민, 정인 간의 이동은 금지되었다. 그러니까 무사가 정인이 되거나 농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무사이면은 무조건 무사인 거야. 무사 집안에 누군가 무사잖아요. 걔는 죽을 때까지 무사인 거예요. 알았죠? 무사 가문 안에 우리 무사 이름 뭐라고 할까요? 뭐 나카무라라고 할게요. 우리 나카무라가 무사야. 그치? 그럼 얘는 죽을 때까지 무사인 거야. 나카무라 아들내미 누구라고 할까요? 뭐 키타자와 이런 이름이 있나요? 얘가 아들내미야. 얘도 마찬가지로 무사한 거야. 왜? 무사 가문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무사인 거야. 그러니까 무사라고 하는 건 계속 뭐 된다? 세습된다. 지문에 복이 안 써있지만 가문에 의해 구분이 되고 무사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사라고 하는 계급은 신분은 계속 세습이 된다. 그러니까 신사하고 무사는 차이점이 있는 거지. 양반이랑 비교해봐. 양반 세습돼 안 돼. 상식으로 해봐. 상식으로. 지문에 써있지만 양반 세습돼야 안 돼요. 세습되죠. 그쵸? 양반 신분은 세습되죠. 그러면 농민이 양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되잖아. 왜 안 돼? 법적으로 되지. 농민이 졸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주경 야독해가지고 낮에는 소밥 7컵 먹인 다음에 밤에 졸라 공부해. 그래서 합격해. 그럼 걔는 더 이상 양민이 아니고 뭐야? 양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이점이지. 누구랑 차이점이야? 누구랑? 무사랑 차이점이지? 무사랑 차이점이지? 그 다음 신사랑은 공통점이지? 양반이니까 되게 애매한 거야. 양반이 됐다 하면 세습이 되는데 될 때는 또 계층 이동이 가능해. 그러니까 신사랑 공통점 차이점이 다 있는 거고 무사랑도 공차가 다 있는 거지. 알았지? 그 다음 이 정답 1번인데요. 지문이랑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죠. EPA를 읽어볼게요. EPLS. 자, 나 지문의 EPLS. 자, 4번설은 조선 초기부터 이미 양반 신분이 존재했다고 보는데 통일신라시대의 진골, 고려시대의 문벌귀족, 조선시대의 양반 간에는 시대를 넘나드는 연속성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시대를 넘나드는 연속성. 뭐지? 도대체 연속성이라는 게 뭐지? 그 뒤에 서 있어. 양천설이 왕조의 교체라는 정치적 변혁에 따른 법제상의 변화에 주목한 나머지 사회 지배층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강구했다는 것이다. 그대로 써볼까요? 사회 지배층의 상대적인 안정성. 여기서 말하는 사회 지배층이라는 게 뭐 있었습니까 지금? 신라의 진골, 그 다음 고려의 문벌귀족, 그 다음 조선의 양반. 이 사회 지배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집단이었다는 거지. 이 친구들은 안정적인 집단이었지.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 변화가 있다는 게 어떨까요? 변화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신라의 진골이었던 놈들이 거의 고려의 귀족이었단 말이야. 고려의 귀족이었던 놈들이 조선의 양반이랑 똑같은 거야. 얘네가 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왔다는 얘기야. 이게 안정적인 거지. 사회 지배층의 상대적인 안정성. 이거 여러분 역사 지식이 좀 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봐라. 고려시대의 승려는 귀족이잖아요. 신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선에 보면 사람 아니지 걔네들은. 그렇잖아요. 고려시대의 백정은요 그냥 평민이었대요. 근데 조선에 보니까 천민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계층이랑 비교해보면 피지배층이랑 비교해보면 이 사회 지배층이라고 하는 집단은 연속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거야. 그러니 정답 1번인 거야. 왜? 신사는 과거 급제 못하면 바로 끊기잖아. 연속적인 흐름이 끊겨버리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전에 보기에서 어떻게 읽었냐면 원대의 귀족과 달리 세습되지 않다고 그랬어. 그럼 원대의 귀족은 세습이 됐는데 명대의 신사는 세습이 안 돼. 연속적이야? 아니란 말이야. 안정적이지 않단 말이야.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 1번인 거야. 알았죠? 사실 근데 얘는 2번, 3번, 4번 보니까 너무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다른 선생님은 뭐 같이 안 볼 거고 정답은 1번이었다.
고생들 하셨고, 자, 다음 주에는 절대 늦으면 안 된다. 다음 주에는 절대 늦지 마세요. 절대 늦지 마. 정시에 딱 시작하니까 절대 늦지 마시고, 업무하는 친구들은 문법 한번 쭉 보고 오세요. 문법. 어쨌든 전범위로 나올 거니까. 고생했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